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토트넘이 에제 영입과 매우 가까워졌다가 무산이 되면서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가 좀 애매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토트넘 공격형 미드필더는 이제 또 누가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토트넘에게 또 안 좋은 뉴스가 들려왔는데요. 쿨루셉스키가 연말에나 경기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쿨루셉스키가 11월쯤에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11월에 회복하고 이제 몸 끌어올리고 실제로 경기에 뛸 수 있는 몸은 연말쯤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메디슨은 시즌 아웃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따졌을 때는 사실상 토트넘이 전문 공격형 미드필더 없이 25, 26의 절반을 보내야 합니다. 토트넘에게는 정말 악재 오브 악재겠죠. 그런데 지금 토트넘이 사실 공미로 세우자면 세울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긴 해요. 사르, 베리발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완전 창의적인 미드필더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 두 명의 선수들은 오히려 활동량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진지하게 투톱 전환을 고려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이 어쨌든 간 백스리 운영을 할 수 있는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백스리 운영을 할 수 있는 센터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샬리송 솔랑키 내지는 솔랑키 쿠두스, 솔랑키 존슨 이런 식으로 투톱으로 공격진을 꾸리는 거. 그러니까 전형적인 공격형 미드필더 없이 미드필더 3명 놓고 공격진을 꾸리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멤버가 다 있어도 적응하는 게 어려울 판에 지금 스쿼드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새로운 공격형 미드필더 대안으로 얘기가 또 슬슬 나오고 있는 선수가 AS 모나코의 아클리우슈라는 선수예요. 아클리우슈는 02년생 23살이고요. 프랑스 국적의 왼발잡이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이제 24-25 시즌 리그 5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공격 포인트 15개를 리그에서만 만들어냈던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아클리우슈가 공격형 미드필더도 가능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사실 오른쪽 윙으로 뛰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클리우슈의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왼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화려한 발기술 같은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원인데 막 뒷발 패스 주고 마르세유 턴 하고 기본적으로 테크닉이 저는 되게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 치고 나갈 때 전진성도 좋다고 느꼈고요. 1대1 개인 능력을 또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사용하는 것도 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다. 나이까지 데려오기 딱 적합한 나이이기도 하고요. 이제 텔레그래프라는 언론사에서 토트넘이 아클리우슈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언급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모나코의 아클리우슈 토트넘이 일단은 관심 가지고 있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접근을 할 건지 아니면 쿨루셉스키의 복귀까지 임시 방편을 쓸 건지 이런 것들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적 시장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한 10일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토트넘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게히 소식입니다. 글라스너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예선에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1대0으로. 그러고 나서의 인터뷰 내용이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에제가 아스날 이적이 임박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오늘 가용할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었다. 그리고 또 어린 선수들까지 제외했을 때는 진짜 쓸 수 있는 선수가 한 14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쉽지 않은 경기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8월에만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가 6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글라스너 감독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게히가 남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게히가 나가면 새 선수 등록하는 시한이 지나서 이제 새 선수를 데려오더라도 컨퍼런스 리그에 등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히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발언을 했던 것 같고요. 게히는 지금 1년 남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즌 이적 없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뭐 재계약을 할지 자유계약으로 나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진짜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는 한 자유계약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면 게히가 또 많은 관심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심들이 또 규모가 작은 구단들이 아니기 때문에 게히의 결정이 또 기대가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가 게히의 이적료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1년 쓴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했을 때는 또 리버풀의 센터백 영입에 걸림돌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 레온이라는 선수가 있긴 한데 레온이는 아직도 어린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 한 명 정도 더 있으면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 인터뷰가 사실 그렇게 반가운 인터뷰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팰리스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다. 그 다음 또 리버풀 얘기인데, 프림퐁이 시즌 시작하자마자 부상을 당했어요. 이제 프림퐁이 본머스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가 되면서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의하면 부상으로 뉴캐슬, 아스날전은 경기 출전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리버풀 훈련 영상, 그런 사진에 조고메즈하고 브래들리가 이제 막 훈련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수들이 과연 또 선발이 가능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지잖아요. 아니면 뭐 진짜 45분씩만 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상대가 또 뉴캐슬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상대라는 거, 이런 것들이 리버풀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역시나 리그에서 또 중요한 건 뎁스다. 어차피 장기전이기 때문에 또 핵심 선수들 부상 안 당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 이런 걸 느꼈고요. 어쨌든간 리버풀은 이제 흐라벤베르라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오기 때문에 이 흐라벤베르의 복귀로 수비할 상황도 줄이고, 그렇게 시간을 좀 버티면서 이 시기를 넘기게 해줄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눈여겨보고 있는 팀, 놀랍게 생각하는 팀이 바로 노팅엄이에요. 노팅엄이 지난 시즌 좋은 성과를 보여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투자를 아주 과감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려온 선수들의 네임밸류가 결코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죠. 첫 번째 오마리 허친슨, 입스위치에서 데려왔고요. 701억 정도에 데려왔습니다. 이제 입스위치에서 공격진을 이끄는 선수가 크게 2명, 델랍과 허친슨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 허친슨이 영입되면서 노팅엄은 또 탄탄한 뎁스, 거기에 허친슨은 공격형 미드필더, 오른쪽 윙어 다 가능한 선수다 보니까 또 충분히 기대가 되고요. 볼로냐에서 단 은도이라는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78억에 데려왔고요. 은도이가 오자마자 골 넣었어요. 지난 경기에서. 그렇다 보니까 또 기대가 되는 선수다. 은도이는 윙어 자원이기 때문에 엘랑가가 나간 자리를 또 어떻게 채울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드렌에서 아르노 칼리미앙도라는 스트라이커 데려왔고요. 맨체스터 시티에서 제임스 메가티라는 공격형 미드필더 데려왔습니다. 보타포그에서 이고르 제주스라는 선수 데려왔고요. 이 선수가 클럽 월드컵에서 파리 상대로 득점을 했던 스트라이커입니다. 파리가 그 경기 보타포그한테 1대0으로 졌죠. 그리고 이제 자이르 쿠냐라는 선수를 또 데려왔고요. 센터백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유벤투스에서 더글라스 루이스를 데려왔는데요. 이제 일정 경기 이상 뛰면은 필수 이적으로 합류하는 그런 임대 형태로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필수 이적료까지 다 합하면 한 2,800만 유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452억 정도고요. 물론 더글라스 루이스가 빌라에서 잘하고 나가서 거기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그러고 이제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리턴을 하는 건데, 뭐 더글라스 루이스, 엘리엇 앤더슨, 모건 깁스 화이트, 이런 미드필더에다가 기존의 골키퍼와 포백 라인 좋았죠. 거기에 아직도 건재한 크리스 우드, 허드슨 오도이, 거기에 뭐 오마리 허친슨, 은도이, 이런 선수들 막 넣어가지고 투입하면 또 노팅엄이 상당히 스쿼드가 탄탄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노팅엄이 또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첼시가 진짜 미친 듯이 판매를 해대고 있어요. 헤나투 베이가를 2,600만 파운드, 485억에 또 팔았고요. 이번 여름
선수만으로 2억 5천만 파운드, 우리 돈 4,688억.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미친 팀이에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정리해야 될 자원들이 남았는데 이제 스털링이 2년 남았단 말이죠. 풀럼이 스털링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스털링 주급이 너무 높아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스털링 주급이 6억 700만 원, 그러니까 32만 5천 파운드인데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뭐 거의 10손가락 안에 드는 주급이기 때문에 이 주급을 또 온전히 감당할 팀은 없을 것 같고, 또 50%씩 나눠내더라도 웬만한 팀에서는 거의 최고 주급자 라인 안에 들어가는 주급이기 때문에 이 스털링을 처리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맨시티의 새로운 큰손이 되는 팀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갈라타사라이인데요. 갈라타사라이가 시티 3명의 선수에게 동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에데르송, 긴도아는 원래부터 좀 얘기가 나왔었고요. 거기에 이제 아칸지, 이렇게 되면은 시티가 정리하길 원하는 선수들, 내지는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선수들을 갈라타사라이가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티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칸지한테 요구되는 금액이 1,500만 파운드라고 해요. 근데 오케이, 우리가 맞춰주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갈라타사라이 측에서. 근데 이 금액이 되게 상징적인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시티가 자신의 팀으로 데려올 때 1,500만 파운드 정도의 금액으로 데려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칸지가 물론 안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또 괜찮았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시티 입장에서는 그 가격에 그대로 팔면 너무 좋은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이적 시장이 닫히지 않았으니까 이 에데르송, 긴도안, 아칸지 이런 선수들의 처리가 또 어떻게 될지도 지켜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레버쿠젠으로 에체베리가 임대에 갔습니다. 에체베리가 또 테나흐 아래서 뛰게 됐고요. 에체베리는 분데스리가에서 또 성장해서 맨시티로 컴백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